상추 위에 고기와 마늘, 고추까지 야무지게 얹어서 쌈을 싸더니 쌈을 한 입 베어 먹습니다. 지금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싶으셨다면 삐빅! 당신은 한국인입니다.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지난 2020년 BBC의 유튜브 채널에는 볶음밥을 만드는 법이라는 영상 하나가 올라옵니다. 컵에 쌀을 담아서 계량하고 냄비에 부은 다음 물을 넣어 밥을 짓는 모습. 여기까진 뭐 별반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 자 잠시만요. 지금 뭐 하는 거죠? 다 된 밥을 체에 붓더니 급기야 수돗물로 씻어내 버립니다. 한강 라면도 아니고 이건 뭐 밥이 아니라 죽이 되어버린 모습인데요. 아니 리조또나 죽도 아니고 볶음밥을 만든다면서 볶음밥은 고슬고슬 밥알이 살아있는 게 생명 아니었나요? 다 된 밥을 씻어버리는 것도 모자라 물에 흥건히 젖어버린 쌀밥의 모습에 해당 영상을 본 아시아인들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서양에서는 쌀밥을 먹는 문화가 없는 탓에 이런 영상을 봐도 딱히 이상할 것이 없다고 여기거나 오히려 정확한 레시피로 오인할 수 있겠지만 아시아인들로선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밥 짓기에 충격을 넘어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쌀을 주식으로 하는 모든 아시아인들을 킹받게 만들었던 계란볶음밥 영상 외에도 유독 영상을 시청한 한국인들만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든 사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만 소름 돋는다는 영상 탑3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위, 지하철 개찰구에 갇힌 여성. 개찰구 안으로 들어간 여성 뒤로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는 한 남성. 그러더니 여성이 개찰구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힘으로 가로막아 버리는데요. 당황한 여성은 개찰구를 빠져나오려 안간힘을 써보지만 압도적인 힘에 밀려 그만 개찰구 안에 완전히 갇혀버리고 맙니다. 이윽고 남성은 여성이 들고 있던 지갑을 빼앗고 그대로 달아나 버리는데요. 얼마 전 뉴욕의 한 지하철역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인터넷에 올라오자마자 순식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대범한 소매치기 행각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금치 못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어쩐지 이 영상을 본 한국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사실 여성이 범인 아니야? 여성 구해주려고 하는 줄 알았네. 나만 반전 있는 줄 알고 끝까지 봤냐 등 댓글이 쇄도한 것. 세계인의 눈에는 한낱 파렴치한 범죄 현장을 담은 영상일 뿐이었지만 한국인의 눈에만 뭔가 반전이 있는 영상으로 보였던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강조되고 있는 범죄자 신상보호에 대한 조치 때문. 우리나라에서는 영상 속 사건처럼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한 사건이라도 유독 가해자의 신상은 철저한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보호해주는 한편 정작 피해자에 대한 신상보호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탓에 이렇게 같은 영상이라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었죠. 아니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신상이 마땅히 더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 당연한 상식처럼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피해자의 신상 공개를 꺼리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실제로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범죄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것도 있고 섣불리 얼굴을 공개했을 때 초상권,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등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백한 사건의 경우 위에 보이는 영상처럼 피해자의 얼굴을 조속히 공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자의 신상 공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여론이 점차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해당 제도에 대한 찬성 여론이 더 지지를 얻고 있는 듯 보이죠. 이런 여론을 잘 보여주는 일례로 얼마 전 한 유튜브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언론에 보도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수사기관이 당연히 해야 했던 일을 대신한 것이다 라는 긍정 여론을 이끌어낸 것만 봐도 과도한 가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사람들의 반발이 얼마나 큰지 체감될 정도인데요. 뭔가 저 영상에 반전이 있다고 생각한 게 한국인들 뿐이었다니 어쩐지 좀 씁쓸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위, 시각장애인 1000명의 눈을 뜨게 해준 영상. 4개월 전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 하나. 해당 영상은 전세계 구독자 수 1위에 빛나는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가 전세계 1000명의 시각장애인들의 시력을 되찾아주는 선행 프로젝트를 담은
영상이었는데요. 수술 비용을 전액 지원받아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사람들의 생생한 반응이 담긴 이 감동적인 영상은 업로드 12시간 만에 무려 2천만 조회수, 현재는 1억 4천만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죠. 그런데 이 감동적인 영상을 지켜보던 한국인들은 이내 다른 의미로 소름이 돋아버렸다, 너무 충격적이다 라며 어딘가 의미심장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영상에 출연한 환자들이 시력을 상실했던 이유가 바로 백내장을 오래도록 방치한 탓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아니, 백내장 수술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받는 수술 1위를 몇 년간 지켜올 정도로 흔하게 진행되는 수술 아닌가요? 비용적으로 큰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수술인 걸로 알았는데 백내장 때문에 시각장애가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모두 아시다시피 미국은 의료보험 회사가 의료체계의 중심이 되는 의료 민영화 나라죠. 대부분 진료 비용을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민간 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의료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의료비 부담으로 하루아침에 파산을 하는 일명 의료파산이 비일비재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진통제를 삼켜가며 참아내고 심지어는 처방받은 약을 먹는 것도 아까워 제때 먹지 않고 거르는 일도 많다고 하는데요. 백내장 수술의 경우에도 한 번 받을라 치면 무려 몇 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다 보니 사람들이 증상이 느껴져도 그저 방치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고 이로 인해 시각장애를 안고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오죽하면 한국에 와서 백내장 수술 받고 여기에 비행기표 및 체류 비용까지 합쳐도 미국 수술비보다 저렴할지도 모른다는 우픈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휴, 이제 이 영상을 다시 보니 마냥 감동적이기보다는 가슴 한켠이 무거워지는 게 저도 한국인이 맞나 봐요.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비용이 두려워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간 너무나도 당연해서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한국 건강보험 제도의 소중함이 다시금 일깨워지는 것 같습니다. 1위, 쌈 시식 장면. 지글지글 맛있게 구워지는 삼겹살, 상추 위에 고기와 마늘, 고추까지 야무지게 얹어서 쌈을 싸더니 쌈을 한 입 베어 먹습니다. 지금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싶으셨다면 삐빅! 당신은 한국인입니다. 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외국인들 눈에야 아무 문제없는 먹방 장면 같아 보이었겠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잎채소에 쌈을 싸먹는 문화가 있는 한국인들 눈에는 쌈을 입으로 끊어먹는 이 상황, 그야말로 속 터지는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물며 이 영상을 업로드한 중국의 유튜버가 쌈을 싸먹는 문화를 운남성의 전통 문화라고 소개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며 한국인들 입장에선 또 시작이야? 그야말로 치를 떨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장면을 살펴볼까요? 이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은 깻잎으로 보이는 야채 위에 쌈장도 고추도 마늘도 없이 구운 고기만 한 점 달랑 얹어서 건넵니다. 또 다른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부르며 아버지가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셨다라고 강조하죠. 언제부터 중국 아버지들이 김장 담그는 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김치를 과일이랑 같이 먹고 있잖아요. 아니, 먹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물론 중국이 우리 민족의 고유 문화를 모조리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분을 사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해외로 수출되는 자국의 드라마 등을 통해 은근슬쩍 한국의 문화를 중국의 문화로 둔갑해 노출시키고 있어 더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쌈과 김치가 너무나도 익숙한 한국인들이야 이런 장면들이 전부 말도 안 되는 무리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라면 쌈과 김치가 정말 중국의 문화라고 자연스럽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실이 된다는 말도 있는데 진짜 이러다가 어떨결에 우리 문화를 침탈당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요. 한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져 있는 지금 중국 측의 억지 주장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무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빼앗기지 않게 경각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때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한국인만 제대로 못 보는 사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죠. 누가 봐도 깍두기로 보이는 이 사진은 사실 자두가루를 뿌린 파인애플, 누가 봐도 배추김치를 맛있게 먹고 있는 이 사진은 사실 피자를 먹고 있는 사진, 배추김치 4포기가 아니고 페스츄리 4조각, 아 이건 쌀밥에 단무지네 했던 사진은 태국의 망고찰밥 사진이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그야말로 실감나는 사진들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들도 마찬가지겠죠? 글로벌 시대이자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우리 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부분은 자랑스러워하고, 지켜야 할 부분은 지켜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기도 하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일반 밥상에도 자주 오르는 미역국. 하지만 이 미역이 알고 보면 과다 섭취 시 갑상선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이제 웬만한 탄산음료는 물론이고 주류, 과자, 아이스크림에 이르기까지 모두 칼로리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게 된 요즘 제로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이렇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는 제로 열풍에 제동을 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인공 감미료가 장기적으로 다이어트 효과는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밝히면서 사용 중지 권고를 내려버린 것. 아니 설탕이 건강에 해롭다며 대체 감미료를 사용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사용을 중지하라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우리가 소비하는 제로식품들에 설탕을 대신에 들어가는 인공 감미료는 칼로리만 낮을 뿐 여전히 당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설탕에 비해 수백 배 높은 당도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장기간 섭취할 시 오히려 당 중독을 불러오거나 비만을 부추기고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 최근 WHO가 인공 감미료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논란이 가속화된 것이었죠. 다만 인공 감미료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에 있고 WHO 역시도 이번 권고는 일단 잠정적인 것이라고 밝히면서 실제 유해성 여부는 앞으로 더 시간이 걸려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즐겨 마시는 제로 음료뿐만 아니라 유독 믿고 먹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배신감을 안겨준 음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인만 건강에 좋다고 잘못 알고 있는 음식 탑6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6위, 천일염. 계란을 부칠 때도 간단한 국물 요리를 할 때도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소금간. 만들어지는 방법에 따라 종류도 여러 가지인 탓에 매번 마트에 갈 때마다 어떤 걸 고를지 고민에 빠지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정제염이랑 천일염이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에서 채취한 천일염이 더 건강할 것이라 생각해 더 비싼 가격에도 흔쾌히 장바구니에 담곤 하는데 잠깐! 그 손 멈춰! 천일염이나 정제염이나 가격 차이만 있을 뿐 실은 똑같은 소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선 천일염이 건강하다고 인식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풍부한 미네랄 때문인데요. 실제로 바닷물을 그대로 증발시켜 얻는 소금인 천일염은 염화나트륨 농도가 80% 정도이고 나머지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미네랄 성분이 채우고 있죠. 하지만 천일염은 그대로 먹으면 쓴맛이 나기 때문에 보통 간수를 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미네랄은 거의 증발하다 보니 그냥 정제염이랑 다를 바 없게 변해버린다고 합니다. 간수를 빼지 않고 그냥 먹는다고 해도 전문가들에 따르면 매일 소량 섭취하는 천일염으로는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 성분을 섭취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차라리 바나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할 정도인데요. 게다가 천일염이 정제염보다 덜 짜기 때문에 건강할 것이라는 인식도 있지만 사실상 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을 넣게 되다 보니 이 또한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정제염 자체도 바닷물을 정제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끓여 만든 소금일 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임의로 합성하거나 가공해 만든 화학소금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천일염이나 정제염이나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차이가 없었던 셈인데요. 그러니 혹시 건강에 좋다는 홍보 문구만 철석같이 믿고 마트 코너에서 천일염만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그런 수고는 덜어도 될 것 같네요. 5위, 사골국물. 뜨끈한 국 한 그릇이면
있으면 추운 겨울날 별다른 반찬 없이도 밥 한 공기 뚝딱 비우게 만드는 별미이자 한국인의 소울푸드 중 하나로 꼽히는 사골국. 거기다 소의 다리뼈를 푹 끓여 만든 사골국은 칼슘을 비롯한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여겨져 부러진 뼈도 붙게 하는 건강식으로도 통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젠 사골국으로 뼈 건강을 챙기겠다는 생각은 접어두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골국에 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칼슘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적어도 너무 적었기 때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사골국 400g의 칼슘 함량은 14.14mg으로 우유 400ml에 들어가 있는 452mg의 칼슘 함량에 비하면 민망한 수준이었는데요. 심지어 사골국 한 그릇이 미네랄 생수보다도 칼슘 함량이 낮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체면을 구기고만 우리의 사골국.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죠. 사골국을 3번 이상 계속해서 끓일 시 세포막과 뼈, 치아 등을 구성하는 성분인 인의 함량을 증가시켜 칼슘을 체외로 배출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 실제로 사골을 4번 이상 끓이는 실험을 한 결과 4번째부터는 칼슘 함량이 급격히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칼슘 흡수를 저해하는 인 함량이 급격히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죠. 게다가 사골국에는 밥 한 공기 말아 든든하게 먹는 게 국룰인데 밥에도 다량의 인이 함유되어 있어 칼슘 흡수를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뼈를 붙이려다가 오히려 뼈가 안 좋아질 수도 있었다니 이제부터는 사골국물을 두고두고 장기 복용하는 영양제처럼 생각하기보다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먹는 별미로만 즐기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4위, 검은콩, 탈모 하면 예전에는 나이 지긋한 중년들을 떠올렸지만 요즘에는 20, 30대의 젊은이들도 탈모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모발의 양 차이가 인상을 결정짓기도 하고 이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대인기피증까지 시달리다 보니 많은 이들이 탈모에 좋은 것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사 먹거나 시도하곤 하는데요. 이렇듯 절박한 심정은 100번 이해하지만 최근 검증되지 않은 탈모 정보들이 안 그래도 속상한 탈모인들을 2번 울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검은콩 식이요법. 검은콩의 단백질이 풍부하고 검은 머리를 나게 한다는 속설이 펴지면서 매일매일 검은콩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챙겨 먹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사실 검은콩의 탈모 예방 효과는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좋은 음식임은 분명하지만 이미 탈모가 시작된 모발에 검은콩을 먹는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새로 자라날 리가 만무할 뿐더러 유수의 전문가들은 탈모가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만큼 탈모와 검은콩의 상관관계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머리카락 자체도 원래 색이 없고 모낭에서 멜라닌 색소를 합성해 색깔이 입혀진 결과이기 때문에 검은콩이 검은 머리를 나게 한다라는 속설 자체도 전혀 근거 없는 루머로 밝혀졌다고 하죠. 오히려 전문가들은 모든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고 비타민 B, 철분과 아연 같은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함께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니 두 눈에 불 켜고 검은콩만 찾아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죠? 물론 내 두피에 맞는 좋은 샴푸를 쓰고 머리를 감은 후 잘 말리는 건 기본. 두피를 철저히 보호하는 습관을 들여 탈모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3위, 족발. 검은콩처럼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민간요법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쫄깃쫄깃 콜라겐이 풍부해 먹으면 먹을수록 내 피부를 탱글탱글 만들어줄 것만 같은 족발. 실제로 족발은 피부 미용, 혈관 및 관절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족발에 들어있는 동물성 콜라겐은 입자가 큰 고분자여서 흡수율이 극히 낮아 콜라겐 합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동물성 콜라겐의 인체 흡수율은 고작 2%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가뜩이나 고분자여서 2%밖에 흡수되지 않는 콜라겐인데 몸 안 곳곳에 존재하는 터라 운 좋게 합성되었다 하더라도 귀신같이 피부에 가서만 달라붙을 리도 만무하다고 하죠. 무엇보다도 콜라겐을 구성하는 주요 아미노산은 모두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따로 섭취하지 않아도 체내에서 알아서 합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흡수율도 2%에 불과한 족발을 찾아 먹을 필요도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과다 섭취 시에는 콜라겐보다 포화지방 섭취량이 증가해 콜라겐을 찌우려다가 살을 찌울 수 있다는 알고 싶지 않은 정보들까지 쫀쫀하니 맛있는 이 족발이 피부에 콜라겐 보충을 못해준다는 사실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저는 맛있는 족발을 포기할 순 없을 것 같네요. 2위, 장어. 슬슬 여름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보양식을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여름철 보양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있었으니 바로 장어입니다. 특히 장어는 스테미나가 풍부한 음식, 정력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지면서 인기가 많은데 이쯤 되면
되면 눈치챘다시피 슬프게도 장어 역시 알려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선 장어가 스태미나 음식이라 알려진 이유가 바로 아르기닌 때문인데 식품의약안전처가 공개한 장어에 들어가 있는 아르기닌은 성분을 살펴보시면 이게 고작 100g당 1g? 심지어 이는 한돈 등심에 들어가 있는 아르기닌의 양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 관련 전문가들은 비싼 돈 주고 장어를 먹을 바엔 그냥 맘 편하게 돼지고기를 먹어라 라는 조언까지 내놓았다고 하죠. 그래도 장어 꼬리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던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장어가 꼬리 힘이 더 세서 효과가 좋다고 느껴지는 것뿐 장어 꼬리나 몸통이나 사실 영양성분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대신 정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흡연과 음주 같은 생활 습관을 피하고 아르기닌이 풍부한 부추와 마늘 등을 섭취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하니 굳이 비싼 장어나 장어 꼬리에만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1위, 미역. 우리나라에서는 생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기도 하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일반 밥상에도 자주 오르는 미역국. 하지만 이 미역이 알고 보면 과다 섭취 시 갑상선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바로 미역에 들어있는 요오드 성분 때문. 미역뿐만 아니라 다시마, 김 등 해조류에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이 요오드 성분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갑상선 호르몬 생성량을 감소시키고 갑상선염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까지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 하루 권장 섭취량을 500에서 1000 마이크로그램으로 제한했을 정도라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미역국 한 그릇에 최소한 700 마이크로그램의 요오드가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 설명한 다시마나 김 같은 해조류 또한 다량의 요오드를 포함하고 있다 보니 한국인의 상당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루에 평균 이상의 요오드를 섭취하고 있다고 하죠. 에이, 그래도 하루에 미역국 한 그릇 정도는 별로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데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합니다.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자연 환경이 미역 속에 들어있는 요오드 함량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 인류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해가 갈수록 많아지면서 해양의 산성화도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환경에서 미역이 더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요오드 함유량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죠. 이렇게 해양 산성화가 날로 심해질수록 같은 양의 미역을 먹어도 섭취하게 되는 요오드 양이 크게 늘어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다 머지않은 훗날 미역국이 생일에만 먹는 특별한 음식이 되는 건 아닐지 벌써부터 슬퍼지네요. 여름철 잃었던 입맛도 돌아오게 하는 밥도둑 젓갈. 하지만 이 젓갈 역시 한때 한국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불거졌던 바 있죠. 젓갈 자체가 별도의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식품으로 제조 유통 단계에서 위해 미생물에 오염될 경우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있어 여름철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잇따랐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젓갈 제품은 진공 포장되어 냉장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건강한 성인이 섭취할 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다지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 적당히 섭취해야 건강에 해가 없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요한 아침의 땅은 전술 전략에 통달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절대 별 생각 없이 이곳에 대난투에 발을 내딛거나 하지는 마십시오. 마치 출입 제한 구역에나 붙어있을 것만 같은 이 무시무시한 경고문, 사실은 한국 서버에 접속할 때 뜨는 설명문이라고 하는데요.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원통에 차례로 칼을 꽂다가 뿅! 하고 인형이 튀어나오면 마지막 사람이 벌칙자로 선정되는 룰렛 게임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나만 안 걸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칼을 꽂다가 펑! 하고 튀어나오는 순간 깜짝 놀라는 동시에 절망을 외치게 되는 이 게임. 사실은 알고 보면 절망이 아닌 환호를 질러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의 원래 룰이 해적을 튀어나오게 하는 사람이 승자인 게임이기 때문인데요. 제작사 측에서 설정한 초기 게임 스토리를 보면 통 아저씨를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닌 통 안에 갇힌 해적을 도와서 탈출시킨다 라는 설정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실제로 처음 출시했을 때만 해도 패키지에 떡하니 해적을 튀어나오게 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라는 룰을 적어놓은 것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걸린 한 명에게 벌칙을 몰아주는 쪽이 실용성 있었던 것에 더해 칼을 원통에 찔러 넣는 방식 자체가 아무래도 구해주는 것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았던 탓에 게임이
게임이 첫 출시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튀어나오게 만든 사람이 지는 룰로 인식이 굳어졌던 탓이었습니다. 이에 2011년부터는 아예 사람들의 실사용에 맞춰 룰을 완전히 뒤집은 새로운 패키지로 출시하고 있는 게임 제작사.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애초에 목적과는 다르게 플레이해오고 있는 게임이 있는가 하면 유독 게임에 진심인 한국인들만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플레이해버린 게임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인들만 다르게 플레이한다는 게임 탑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 술래잡기를 공포 테마로 성공적으로 구현해냈다는 평을 듣고 있는 게임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 줄여서 데바데라고 불리는 이 게임은 여타 게임들과는 차별화되는 독특한 특징 하나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비슷한 피지컬의 상대가 1대1로 맞붙는 형식이 아닌 생존자 4명과 살인마 1명이 대결을 펼치는 구도로 게임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4대1의 대결 특성상 살인마에게는 생존자들보다 현저히 빠른 속도가 부여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따라서 생존자는 어떻게든 살인마를 피해 달아나면서 끝까지 생존해야 하는 것이 이 게임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조마조마한 공포게임이었던 데바데는 점차 고인물 한국 유저들에 의해 생존자들의 살인마 농락게임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죽자 살자 피해 다녀도 모자랄 살인마를 쫓아다니기 시작한 것도 모자라 살인마의 공격 따위는 무빙으로 가볍게 피해버리거나 손전등으로 살인마에게 눈뽕을 먹여버리고 탈출을 코앞에 두고 출구에서 나가지 않고 살인마를 농락하는 등 생존마 게임으로 전락해버린 것인데요. 그야말로 살인마를 피해 달아난다는 게임의 근간까지 뒤흔들어버린 한국인들의 플레이였지만 이때까지도 게임 개발사 측에서는 생존자와 살인마 간의 밸런스에 문제가 없다라며 여유로운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2017년 게임 개발자인 매튜가 한국 유저들과 대결을 진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당시 방한일 기념에 한국인 유저 4명과 이벤트성 매치를 진행한 매튜는 게임이 시작된 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한국 유저들의 무빙 스킬, 눈뽕 스킬을 맞으며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4명의 생존자가 전원 탈출에 성공하며 씁쓸한 패배를 맛보고 말았는데요. 그제서야 개발사로 돌아가자마자 부랴부랴 손전등을 너프시키고 자신이 플레이했던 살인마를 버프시키는 등 밸런스 패치를 진행한 매튜. 이런 게임 플레이가 오직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플레이였다는 점도 놀랍지만 게임 개발자마저 공포에 떨게 만든 한국인 유저들의 실력이 더 놀랍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3위, 동물의 숲. 아무도 없는 무인도를 천천히 꾸며나가면서 여유로운 플레이를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게임 동물의 숲. 힐링 게임이라는 타이틀답게 유저들은 동물들이 살고 있는 숲속의 마을에 합류해 살면서 산책하고 채집도 하고 낚시도 하는 등 바쁜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 힐링을 만끽하는 것이 주 콘텐츠인데요. 하지만 한국인이 이 게임을 이해한 시선은 어쩐지 개발자의 이런 의도와는 전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런 힐링 게임에서조차 일할 거리를 찾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동물의 숲에 고용된 노동자처럼 폭풍 노동 스킬을 뽐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일단 동물의 숲은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건설을 위한 초기 비용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한국인들은 이 빚을 갚을 전략부터 빠르게 세워나갔죠. 엄청난 크기의 밭을 만들고 그곳에 물을 심거나 섬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죄다 채집해서 팔아치워 빚을 순식간에 갚아버리기 시작한 한국인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곤충과 물고기를 더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 타임슬립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원래 동물의 숲은 게임 시간이 실제 시간과 똑같이 흐르기 때문에 계절마다 수집할 수 있는 물고기와 곤충이 따로 정해져 있었지만 이를 눈뜨고 기다릴 수 없었던 한국인 유저들이 PC 시간대까지 변경해가며 물고기와 곤충을 하루 만에 모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폭풍 노동으로 모은 돈으로 이제부터 진정한 의미의 힐링을 시작하는가 싶었지만 이후에도 한국인들은 엄청난 자원을 때려부으며 현실과 같은 대도시를 만드는 등 여전히 여유로운 섬 꾸미기 라는 게임의 의도와는 전혀 상반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한국인들이 키보드만 잡으면 힐링의 숲이 노동의 숲이 되어버리는 매직이라니. 동물의 숲 개발자들과 외국인 유저들이 한국인의 플레이를 보면 하나같이 혀를 내두르는 이유를 알 것만 같죠? 2위, 로스트 아크. 가끔 게임을 하다 보면 어떤 방법으로도 처치할 수 없는 몬스터들이 등장하곤 하죠. 개발사 측에서 전체 스토리를 위해 복선처럼 죽일 수 없게 깔아둔 몬스터들이거나 아예 튜토리얼 버전에만 존재해서 죽일 수 없게 설정되어 있는 몬스터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죽일 수 없는 몬스터들까지 때려잡은 한국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21년 4월 24일 스마일게이트의 MMORPG 게임인 로스트 아크에서 모든 유저들을 깜짝 놀래킨 사건 하나가 벌어지는데요. 당시 한국 유명 스트리머를 필두로 50여 명의
유저들이 처치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보스의 도전장을 내밀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50인의 실패를 예견했다고 하죠. 그도 그럴 것이 해당 보스는 스토리상 게임 내에서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사 측에서 아예 잡을 수 없도록 설계한 보스였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보스를 50명이 진짜로 때려잡아 버리면서 그야말로 대이변이 일어나고 맙니다. 당시 해당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지며 숱한 화제를 낳았는데요. 하지만 이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보스의 광폭화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하죠. 다만 이렇게 단순 버그로 기억될 뻔한 했던 사태는 이후 개발진 측에서 50인을 멋진 도전자로 만들어준 특별한 공지 때문에 지금까지 로스트 아크 유저들 사이에서는 두고두고 회자되는 레전드 사건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잡을 수 없는 보스를 처치해버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하죠. 앞서 극악무도한 게임 난이도로 유명한 다크소울에서도 두 대만 맞아도 즉사하는 사기 피지컬을 지닌 튜토리얼 전용 보스를 의지로 때려잡아버린 한국인이 나타나는가 하면 다른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에서도 이와 비슷한 전적이 있었다고 하니 불가능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한국인들의 도전 정신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르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1위 디아블로. 위의 순위들에서 살펴봤듯 한국인들의 남다른 게임 DNA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그런 한국인들의 전설적인 실력을 보여주는 한 일화는 아직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절대로 쉽게 깰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못 박은 개발팀의 발언에서부터 엄청난 준비를 쏟아부은 게임임을 단박에 알 수 있었던 디아블로3가 1위의 주인공입니다. 당시 개발사 블리자드에서 노멀 난이도를 클리어하는 데만 해도 몇 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게임은 한 한국인 유저에 의해 6시간 만에 첫 보스가 킬당하고 마는데요. 당시 서버 오픈 약 6시간이 지난 오전 6시 25분 최종 보스인 디아블로가 쓰러진 스크린샷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전 세계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심지어 당시 시차 때문에 아시아 서버를 5시간 일찍 오픈하는 바람에 일부 지역에서는 게임을 시작도 해보기도 전에 보스 사망 소식을 먼저 접하게 되었는데요. 더 충격적인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멀 다음 난이도인 나이트 디아블로까지 단 17시간 만에 그것도 혼자의 힘으로 클리어한 한국인 유저가 나타났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그야말로 멘붕에 빠진 해외 유저들. 그런데 한국인들의 이런 범접불가 플레이와 미친 업적에 감탄이 쏟아진 한편 어쩐지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솔솔 들려왔다고 합니다. 애초에 6시간이라는 시간은 게임의 스토리를 전부 스킵하고 몸만 때려잡아야 가능한 기록이었기 때문에 이런 게임 방식 자체에 큰 의미가 있냐는 회의적인 시선들이 이어진 것인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 저마다 다르고 모두가 스토리를 스킵하면서 최종을 향해 달려간다고 해도 똑같은 업적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었기에 이런 목소리는 금세 수그러들고 말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론 당시 이 사건 때문에 해외 유저들 사이에선 디아블로 최고 난이도를 코리아 레벨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 퍼질 정도였다고 하니 여러 의미에서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만 다르게 게임을 플레이한다는 사실을 각인시킨 사례가 아닐까 싶네요. 이 고요한 아침의 땅은 전술 전략에 통달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절대 별 생각 없이 이곳에 대난투에 발을 내딛거나 하지는 마십시오. 마치 출입 제한 구역에나 붙어있을 것만 같은 이 무시무시한 경고문, 사실은 한국인의 민속놀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유명한 국민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한국 서버에 접속할 때 뜨는 설명문이라고 하는데요. 세계대회를 휩쓸면서 한국인은 게임을 잘한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도 사실은 이 스타크래프트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프로 선수, 일반인 한 것 없이 한국인들이 워낙 스타크래프트의 진심이었던 탓에 초창기에는 한국인들과 해외 유저들 간의 실력차가 너무 커서 제대로 게임을 즐길 수 없다는 원송이 자주 터져나오곤 했었는데요. 이에 골머리를 앓던 개발사가 아예 아시아에서 한국 서버만 따로 분리해버리면서 이런 살벌한 경고문을 부착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살펴봤던 모든 사례들을 쭉 모아놓고 보니 한국인의 남다른 플레이는 다름 아닌 한국인들이 게임에 너무 진심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영순이분들 중에서도 남들과 다르게 플레이하는 나만의 게임이 하나쯤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맛있는 장어를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요리해 먹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영국은 장어로 젤리를 만들어 먹는데 이 젤리에 장어의 비린내가 응축되어 버리는 탓에 식사는커녕 구역질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신동엽 씨가 수산시장 바닥 고인물에 과자를 떨어뜨린 후 먹은 맛이라 평가하기도 했던 장어 젤리. 옆에서 보고 있자면 제대로 된 장어 요리법을 알려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장어 젤리처럼 요리법이 이상한 것도 아닌데 해외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음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는 정말 의외의 음식들도 있다고 하죠. 오늘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인들만 먹고 있다는 음식 탑 10에 대해 알아볼게요. 10위 골뱅이. 우리 아이 영양간식, 부모님의 술안주로 딱 좋은 골뱅이. 골뱅이를 바글바글 끓인 골뱅이탕이나 초고추장에 야채와 함께 무친 골뱅이 무침을 생각하면 군침이 싹 도는데 이렇게 군침을 흘리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전 세계에서 나는 골뱅이가 모조리 한국으로 수입되는 중이라고 하죠. 전 세계 생산량의 90%가 한국에서 소비될 정도이니 얼마나 한국인들이 골뱅이를 사랑하는지 알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는 쫄깃쫄깃하고 감칠맛 나는 식재료이지만 외국인들은 골뱅이에서 할머니 발톱 맛이 난다며 도저히 먹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골뱅이와 너무나 비슷한 달팽이를 즐겨 먹는 프랑스에서도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예 손을 대지 않다 보니 만약 지구에서 골뱅이가 멸종한다면 한국인 때문일 거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라고 하죠. 아니 100번 양보해서 안 먹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할머니 발톱 맛은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거죠? 9위 참외. 한 일본인이 참외를 먹고 남긴 평가가 한국인들의 탄식을 자아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참외씨와 태좌를 모조리 빼놓은 채 달지 않은 멜론 맛이 난다는 혹평을 남겼기 때문. 태좌에서 단맛이 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일본인은 참외를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몰랐던 것이죠. 심지어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제외한 그 어떤 나라에서도 참외를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참외도 머스크멜론의 일종이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는 굳이 달달한 멜론 대신 참외를 먹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참외가 멜론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외는 공식적으로 코리안 멜론이라는 이름까지 얻었다고 하죠. 멜론과 비슷하지만 분명히 참외만의 매력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도 알려주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참외는 신선도에 매우 예민해 가까운 나라에 소량을 수출하는 것이 고작이라고 합니다. 한때 멜론이 아닌 참외로 맛을 냈다고 알려졌던 메로나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외국인들도 참외의 맛에 눈을 뜨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요즘 메로나는 모두 머스크 멜론 맛으로 바뀌었다고 하니 이 맛있는 참외의 맛을 결국 우리만 알 수밖에 없겠네요. 8위 번데기. 요즘에는 통조림으로도 나와 손쉽게 마트에서 구매할 수도 있는 번데기.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두터운 마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번데기는 한국인들만 먹는 음식이죠. 심지어 책상 빼고 다 먹는다고 알려진 중국에서도 이 번데기를 먹지 않고 모두 한국으로 수출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대신 이런 왕번데기를 먹고 있는데요. 한국인과 중국인은 서로 아니 징그럽게 그런 걸 먹어? 라며 극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중국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먹는 작은 번데기가 더 징그럽다는데 아니 누가 봐도 저 큰 번데기가 더 징그럽지 않나요? 7위 도토리. 원시인들이 주식으로 삼았던 도토리는 인류를 키운 나무 열매라고 불리는 음식입니다. 몸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도토리지만 쓴맛과 떫은 맛이 강한 탓에 식용으로 사용하기 힘들어 외국에서는 자신을 키워준 은혜를 잊고 도토리를 가축의 사료로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만은 쓴맛을 제거해 가면서까지 여전히 도토리를 맛있게 먹고 있죠. 심지어 도토리 묵, 도토리 떡, 도토리 전 등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되어 우리의 군침을 돌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한국인들이 얼마나 도토리를 좋아했는지 과거에는 임금님의 수라상에까지 올랐을 정도라고 하죠. 외국인들에게 도토리묵 맛을 보여주고 사실은 도토리로 만든 거야 라고 말해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6위 콩나물. 저렴하면서 맛까지 좋은 콩나물은 온갖 음식에 다 들어가는 그야말로 약방의 감초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콩나물 의외로 우리나라만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콩나물 대신 숙주
숙주나물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음식을 익혀 먹는 한국과 달리 외국은 생으로도 많이 즐겨 먹는데 익히지 않은 생 콩나물은 너무나 질긴 탓에 먹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반대로 숙주나물은 생으로도 아삭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니 콩나물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또 서양권에서는 콩에서 콩나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털이 숭숭 난 하얀 다리가 달린 외다리 유령이 콩나물에 들어있다 생각해 콩나물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데요. 그런 외국인들조차 한국에 방문해 시원한 콩나물 국밥을 먹고 나면 왜 그동안 이렇게 맛있는 걸 안 먹었던 거지? 하면서 감탄을 한다고 하네요. 이제 콩나물만 보면 조스바 광고 한 편 찍는 거 아니야? 5위 홍어. 호불호 음식의 대명사로 불리는 홍어는 특유의 톡 쏘는 향으로 많은 마니아층이 있는 음식입니다. 홍어는 번식력이 매우 낮은 탓에 공급이 부족, 꽤나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이런 홍어를 먹는 나라가 거의 없다 보니 전 세계의 홍어가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하죠. 홍어를 쓸데없는 생선으로 취급해 잡히는 족족 폐기하고 있던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는 한국에서 홍어를 대량으로 수입하기 시작하며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에서 1년에 딱 하루 홍어의 판매량이 올라가는 날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크리스마스! 아이슬란드에서는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직전 12월 23일에 홍어를 먹기 때문이죠. 이 전통은 아직까지도 지켜지고 있어 2019년 조사에 따르면 37%의 아이슬란드인이 이날 홍어를 먹는다고 합니다. 홍어 먹을 줄 아는 아이슬란드 분들 삼합도 한번 드셔보실라우? 4위 미역.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하나 있죠. 케이크? 아니죠. 생일날 절대 빼먹을 수 없는 미역국. 철분, 칼슘, 아이오딘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미역은 소수의 지역을 제외하면 한국과 일본에서만 주로 먹는 음식입니다. 그중 일본은 다시마나 가다랑어포를 더 선호하는 탓에 미역은 한국인들이 다 먹어치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요. 심지어 바다 잡초라고 부를 정도로 번식력이 좋은 데다 가격도 너무나 싼 탓에 외국에서는 수출도 못하는 골칫덩이 유해 생물로 인식이 박혀있을 정도라고 하죠. 대기근 당시 굶주리던 아일랜드인들이 유해 생물인 미역을 뜯어먹었다는 내용이 기록으로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사할린 지역에서도 미역을 먹는 모습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던데요. 맞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당시 사할린으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들이 미역을 조리해 먹는 것이 그 지역에 퍼지며 아직까지 먹는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하죠. 러시아 사람들도 맛을 좀 아는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가슴 아픈 사연이 남아있었네요. 3위 깻잎. 외국에서는 너무나 사랑받는데 한국에서만 유독 외면당하는 식재료가 있죠. 바로 고수입니다. 특유의 향이 너무나 센 탓에 마치 비누를 입에 넣는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오는 고수. 고수를 잘 먹는 외국인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걸 먹지 싶을 정도인데요. 이와 정반대로 외국인들이 한국인은 어떻게 저런 걸 먹지? 라는 생각을 하는 음식도 있다고 하죠. 그 주인공은 쌈으로도 먹고 찜으로도 먹고 무침으로도 먹는 깻잎입니다. 들깨의 잎사귀인 이 깻잎은 우리 밥상에서는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식재료지만 외국, 아니 우리와 제일 가까운 북한에서조차 외면받는 종인데요. 하지만 최근 이탈리아에서 깻잎을 코리안 허브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깻잎 추출액을 활용한 수제 맥주 K-비어를 토리노 국제 음식 박람회에서 선보이기도 했죠. 안 그래도 요즘 비싸서 많이 못 먹는 깻잎인데 점점 유명해지면 우리 먹을 깻잎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 돼! 2위 미더덕. 해물찜을 먹다 보면 입 안에서 탁 하고 터져 입천장을 화끈거리게 만드는 폭탄 미더덕. 한때 이 뜨거운 물을 먹느냐 마느냐로 논쟁까지 일어났을 만큼 많은 한국인이 즐겨 먹는 미더덕은 천적이 불가사리밖에 없는 탓에 순식간에 그 숫자를 불려 전 세계의 바다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흔한 미더덕을 식재료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양식까지 하며 미더덕을 추가로 더 키울 정도라고 하죠. 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모양도 괴상망측하게 그지없는 데다 특유의 맛과 향 역시 비호감 그 자체인 미더덕을 바다를 망치는 천덕꾸러기 취급한다고 하는데요. 바다에 이렇게 많으면 한 번쯤은 먹어보고 매력에 빠질 만도 한데 진짜 맛알못들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1위 훔볼트 오징어. 2m나 되는 몸 길이 510kg이라는 어마어마한 치악력을 자랑하는 괴수 훔볼트 오징어. 생긴 것도 최악인데다가 이상한 냄새와 맛 때문에
때문에 외면받는 훔볼트 오징어가 우리나라에서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영상을 보시는 영순이 여러분도 무조건 한 번쯤을 먹어봤을 정도라고 하죠. 반찬으로 자주 먹는 진미채와 간식이나 술안주로 사랑받는 문어발의 정체가 바로 훔볼트 오징어이기 때문입니다. 또 얼큰한 짬뽕에 들어가 있는 이 오징어 역시도 훔볼트 오징어이니 다들 한 번씩은 드셔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 보니 훔볼트 오징어의 최대 수입국이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페루와 칠레에서 주로 잡히는 훔볼트 오징어는 몸에 다량의 염화 암모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특유의 오줌 찌린내가 나는 데다 신맛이 매우 강해 그냥은 먹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에서 염화 암모늄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며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들 냄새가 난다고 기피하던 훔볼트 오징어를 어떻게 해서든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꾸다니 진짜 한국인들의 해산물 사랑은 대단하네요. 한국인들이 인사 대신 사용하는 말이 있죠. 바로 밥 먹었어? 입니다. 이토록 우리 한국인들은 식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하기 위해 발달한 조리법들을 보고 있으면 조상님들의 지혜가 절로 느껴질 정도죠. 못 먹는 게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먹는 거에 진심인 우리들, 혹시 오늘 끼니를 거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든든하게 챙겨 드세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해외 영화가 개봉하면 늘 등장하는 오역 논란.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는 이런 젠장이라는 의미의 motherfuck를 어머니로 번역하면서 죽기 직전까지 욕쟁이 캐릭터를 유지하던 닉 퓨리를 갑자기 효자로 만들어 관객들을 당황시킨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프닝으로 남은 오역도 있지만 영화 전체의 결말을 바꿔버린 오역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딱 한 문장 오역으로 인해 한국인만 결말을 잘못 알고 있던 영화 탑3에 대해 알아볼게요. 잠깐! 영화 결말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3위 겨울왕국 2. 본편보다 나은 속편은 없다는 징크스를 보기 좋게 깨버린 속편이 있죠. 겨울왕국의 1000만 관객을 뛰어넘어 1300만 관객을 기록한 후속작 겨울왕국 2. 아렌델의 여왕이 된 엘사가 노덜드라와 아렌델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동생 안나와 함께 떠나는 여정을 그려낸 영화인데요. 모든 일을 해결한 후 서로 다른 국가의 여왕이 된 안나와 엘사, 그리고 편지 한 장이 날아드는데요. 그 편지에 적힌 메시지는 금요일 무도회에 늦지마. 당시 이 장면을 본 관객들은 뭐야? 큰 행사가 또 열리나? 하며 속편을 기대하면서도 무도회? 그렇게 사이가 좋던 안나와 엘사도 큰 행사가 없으면 만나기 힘든 사이가 돼버렸구나 라며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대감과 쓸쓸함을 느낀 것은 한국인뿐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대사는 두 자매의 관계가 여전히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감동적인 대사였다고 하는데요. 슈레이드는 우리말로 몸으로 말해요 게임 정도를 의미합니다. 영화 초반부에 안나와 엘사 일행이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게임을 했었죠. 즉 해당 대사를 제대로 번역하자면 금요일에 가족끼리 놀게 늦지 않게 와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비록 몸은 떨어지게 됐지만 모든 일이 있기 전과 똑같이 게임을 하면서 단란한 시간을 보내자는 엘사와 안나의 따뜻한 자매애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지만 슈레이드라는 단어가 무도회로 번역돼 버리는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엔딩의 훈훈함이 전혀 다른 감성으로 전달돼 버리고 만 것이죠. 심지어 더빙 버전에서는 이 장면을 무도회가 아닌 제스처 게임으로 그대로 언급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번역가의 실수를 향한 관객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영화계와 네티즌들이 해당 장면을 포함 겨울왕국2에 담긴 각종 오역들을 지적하고 나서자 디즈니 측은 번역가는 미공개하겠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집안에 큰 행사가 있을 때나 가끔 만나는 안나와 엘사라니 속편의 개봉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팬들에게는 유독 실망스러운 결말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2위 러브레터. 오겐키 데스까? 로 너무나 유명한 이 영화. 99년 개봉해 수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린 러브레터입니다. 아직도 국내 개봉한 일본 실사 영화 관객 수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인데요. 여주인공 와타나베 히로코가 죽은 자신의 남자친구 후지이 이츠키의 졸업 앨범에 적힌 주소를 보고 보낸 편지가 동명이인인 여자 도서관 사서 후지이 이츠키에게 도착하면서 시작되는 영화죠. 이 두 명의 이츠키는 같은 중학교 출신의 동명이인이었는데요. 편지를 주고받을수록
알려지도록 히로코는 자신의 전 남자친구 이츠키가 사랑했던 것은 본인이 아니라 동명이인의 중학 동창 이츠키였으며 히로코와 이츠키가 닮았기 때문에 사귀게 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히로코는 서서히 이츠키에 대한 마음을 정리해가지만 이츠키는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첫사랑을 깨닫게 되어가죠. 히로코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장면이 그 유명한 오겐키 데스까 씬, 그리고 이츠키가 이츠키의 마음을 알게 되며 히로코에게 전하지 못하는 마지막 말은 가슴이 아파서 이 편지는 보내지 못하겠습니다 입니다. 히로코에 대한 미안함과 깨달은 첫사랑이 이미 죽어버린 안타까움 등의 감정이 드러나는 명대사로 꼽혀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는데요. 흘렸던 눈물 다시 담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사의 원래 의미는 쑥스러워서 이 편지는 보내지 못하겠습니다 정도로 이츠키가 자신을 좋아했다는 사실에 민망해하며 산뜻하게 영화를 마무리하는 대사였다고 하죠. 너의 죽은 전 남자친구가 나를 좋아했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다. 가슴이 아프다가 아니라 알고 보니 너랑 결혼까지 하려던 내 동창이 나를 좋아했었더라. 조금 민망하고 쑥스럽네 였다는 것. 느낌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죠?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작의 팬들은 늦게라도 번역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관객들은 오역된 버전이 훨씬 멜로 영화답고 여운이 남는다며 오역이 신의 한 수였다고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결말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오역이지만 그 덕분에 한국인들이 이 영화에 더 빠져버리게 돼버린 것 같기도 하네요. 1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헐크, 캡틴 아메리카, 토르, 블랙 위도우. 한국 영화계를 강타하고 있는 마블 시리즈의 히어로들. 그런 히어로들을 한데 모아놓은 어벤져스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어벤져스 1기의 마무리를 장식한 엔드게임은 1300만 관객을 모으며 그 인기를 과시했죠. 그 엔드게임의 전편으로 모든 기반을 준비한 인피니티 워. 인피니티 워는 인피니티 건틀렛을 완성하는 악당 타노스를 막기 위한 히어로들의 분투 과정을 묘사한 영화입니다. 여태까지 등장했던 그 어떤 악당들과 비교도 되지 않는 강력한 힘에 히어로들은 하나씩 무릎 꿇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이를 이겨내지 못한 히어로 닥터 스트레인지는 타노스에게 인피니티 건틀렛의 중요한 재료 중 하나인 타임스톤을 그냥 건네주죠. 아이언맨이 대체 왜 그랬냐고 묻자 이제 가망이 없어 라는 대답을 합니다. 관객들은 모두 닥터 스트레인지가 자포자기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히어로들도 이길 수 없는 악당이 있다는 찜찜함을 안고 영화관을 나와야 했던 것은 이번에도 한국인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대사는 We're in the end game now. 의 오역으로 제대로 번역하자면 이제 최종 단계에 들어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1400만 개의 미래를 본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노스를 이기기 위해 선택한 단 한 가지의 미래를 위한 포석을 깐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즉 히어로들의 역전을 암시하며 희망적인 결말을 드러냄과 동시에 닥터 스트레인지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잘못 번역된 단 한 문장으로 인해 악당이 승리하는 비극적인 결말로 탈바꿈된 셈이죠. 오역 한 번이 결말을 뒤바꿔버린 초유의 사태가 이슈가 되면서 결말을 잘못 알았던 관객들이 울분을 토하자 박지훈 번역가는 궁금증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인피니티 워의 감독인 루소 형제도 이러한 번역을 전해 듣고 그렇다면 다음 편 제목은 어벤져스 가망 없음이냐며 뼈있는 한마디를 했다고 하죠. 다행히도 VOD 출시판에는 올바른 번역으로 수정된 자막이 삽입됐다고 하는데요. 영화 제작진들의 노고와 천만 관객들을 실망시키는 이런 번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데에는 한국적인 감성을 외국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 해준 번역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른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게 해주는 번역은 제작자와 관객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인데요. 고요 속의 외침에서 마지막 한 명이 틀리면 승부를 망치듯이 마지막 전달자인 번역가가 오역을 하면 영화 전체를 망칠 수도 있죠. 번역가들이 단순히 문장 하나하나의 뜻을 해석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영화의 원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번역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